248페이지. 도시개발조합은 절차보다도 내용이 있으니까 같이 교재로 확인하겠습니다.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 몇 명? 7명 이상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누가 인가하는가, 누구한테 승인받는가 모른다 그러면 지정권자 이렇게 일단 대답하면은 거의 다 왔습니다. 지정권자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조합 설립 동의요건은 아까 말씀드렸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와 이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 토지 면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수가 횡포를 부리면 안 되고 또 다수의 의견도 존중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또 재산권도 얼마 없는 다수가 또 주도하면 안 되고 토지 면적 재산권도 존중해야 되니까 재산권과 민주주의 다수결 원리가 종합된 것이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과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조합 설립할 때. 그리고 이제 토지 소유자 몇 명이 주도를 해야 돼요? 7명. 자. 또 여러분들이 도시개발조합 설립에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그 7명 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웃으면서 선량한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우통을 벗었는데 용문신이 있고 보니까 막 다 막 등짝에 호랑이가 있고 그래요. 못 믿겠어 이제 얼굴은 순해 보였는데 그럴 때는 동의 철회해도 돼요. 근데 철회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죠. 다른 절차가 진행이 되면 철회의 자유는 좀 제한을 받아야 돼요. 또 남의 권리도 너무 남의 권리라든가 권한이라든가 비경제적인 철회 같은 게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처리할 수 있다. 후에 처리하면 돼야 안 돼요? 후회하면 후회를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공부를 언제까지 열심히 해야 돼요? 시험 보기 전까지. 전까지 하면 복을 받고 후회하면 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공법에서 어디는 기본적으로 언제까지 내가 의사를 뭐 변경하거나 할 수 자유가 있어요? 전까지. 그러니까 도시개발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까지 동의를 처리한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당연히 제외를 해야 되겠죠? 후회하면 안 됩니다. 전에 해야 돼요. 자, 여기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계획 수립할 때 아까 동의 받으라고 했죠? 그 동의한 사람, 환지해도 좋아요. 동의한 사람, 의사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다 있어요. 마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계획 수립하기 전까지 처리해야 되죠. 전까지. 그거 마시면 돼요. 전까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전까지. 그것만 가지고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어디든 마찬가지. 어디든. 전까지 하면 보호되고, 그럼 보호되지 않는다. 기본 원칙. 정비법에서 약간 예외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나중에 외우고, 그건 이제. 그 주택법에서 또 볼 게 있는데 실제 그걸로 답 처리한 것도 있었는데 나중에 또 나왔을 때 말씀드리죠. 자, 조합 설립 등기하라고 했죠. 그래서 설립 인가를 받았어요. 지정권자의 인가 받았죠. 인가 받으면 성립합니까? 등기를 해야 성립합니까? 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인가 받은 거 가지고는 우리들은 몰라요. 조합이 만들어지는데 만들어지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제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인가받고 일정한 기간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하면 대외적으로 이제 공시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조합원은 건축물 소유자 관심 없어요. 지상권자, 임차권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 돼요. 토지 소유자. 조합원. 다음 페이지. 이제 조합에는 임원이 있는데요. 조합장, 이사, 감사 이런 임원이 있어요. 그리고 임원은 의결권을 가진 조합원이어야 되고, 그러니까 적어도 토지 소유자여야 돼요. 그죠?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이니까 조합원 중에 임원이 되는 거니까 임원은 건축물 소유자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임원이 돼야 되고, 그리고 총회에서 선임해야 돼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총회 선임하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겸직하면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돼요. 제가 나중에 임원을 대통령 이렇게 비유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른 거 막 다른 공무원 같은 거 겸용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른 임원이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네모안에 보시면 미성년자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조합원은 돼요. 미성년자도 토지만 있으면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임원이 될 수 없어요. 미성년자. 미성년자 하면 이제 여러분 민법 공부하면 이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 나오거든요. 그건 뭐 비슷하게 취급할 수 있죠.
이제 그래서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자, 미성년자 그러면 피성년, 피한정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성년자 임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성년이었다 미성년은 안 되겠지만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었다가 피성년 후견인 될 수도 있죠. 그럼 처음에 임원이었는데 피성년 후견인이 되면 임원 자격 상실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한 말 시험에 나왔는데 그 말이 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여져요. 다음날 또 입법상 좀 오류가 보여지는데, 자, 어쨌든 임원 자격 상실 사유에 해당되면 당연히 임원 자격 상실하게 됩니다. 뭐 시점은 모르더라도. 자, 그리고 이제 임원 될 수 없는 사람, 파산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복권은 로또 복권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권한이 회복되지 아니한 자 말하는 건데, 어쨌든 자, 복권되지 아니한 자, 파산 선고 받은 자, 파산자 임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 재산도 관리 못 하는데 조합 재산 관리하면 안 되겠죠?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되면 끝났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끝났거나 이렇게 보면 돼요. 집행이 끝난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자,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래서 이제 교도소에 갔다 오고 나서 몇 년 안 됐어요.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다음 이제 집이 그리워서 또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2년 되지 아니한 자, 임원 될 수 없어요. 형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 이상의 형의, 금고 이상의 형 이런 것들 신경 안 써도 돼요, 여러분들. 그걸 뭐 벌금을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없고, 그러니까 그 바꾸면 그런 거 틀리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임원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중2는 미성년자예요, 성년자예요? 중2. 미성년자. 중2는 미성년자예요. 중2 미성년자 파산자는 임원 될 수 없습니다. 중2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이는 2년 지나지 아니한 자. 미성년자. 미성년자면 피성년, 피한정, 후견인 나오고요. 그리고 파산자. 중2 미성년자. 파산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다음에 양과로 3번. 조합원은 부유 토지 면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이건 면적이 넓던 좁던 필지수가 많던 작던 간에 누구나 한 표. 예외적인 게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보겠습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니까. 뭐 언제든지 지문에 나올 수 있지만 여기 있는 것과 여기 있는 거 나왔을 때 안 틀리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이거 나왔을 때. 다음 페이지에 조합의 법인격, 법인 아까 봤네요. 왜 또 나왔지? 똑같은 말이? 아까 줄 걷죠? 법인으로 한다고 있고, 민법에 사단법인을 준용한다고 있고, 조합의 경비부담은 100분의 4 있는데, 뭐, 여기서 체크해도 되고, 뒤에도 또 나오는데, 자, 100분의 4. 청산금 있었잖아요. 요거. 이것도 청산금을 납부를 게을리하면, 사업시행자가 별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어요. 위탁하면 징수한 금액에 여기도 똑같이 몇 분의, 얼마? 100분의 4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아무튼 100분의 4, 뭐 어디 나왔던 좀 기억을 해주시고, 초합임원의 직무에서 1, 2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줄긋지 말고 상식이니까.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고 총회 그리고 대의원의 이사의 의장이 되고,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고 조합의 사무를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조합의 사무 등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사람인데, 4번 조합장이나 이사가 조합과 소송을 하거나 조합과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자기가 소송하고 자기가 조합도 대표하고 자기가 자기도 대표하고, 그럼 조합에게 불리하게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겠죠. 그때 나선 사람이 이제 예외적으로 감사는 업무를 감시하는 사람인데 실제 업무를 이제 집행할 수가 있어요. 때 누가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소송을 하거나 계약을 감사가 조합을 대표로 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는 누가 대표한다? 감사. 다른 이사 뭐 이런 말 하면 틀려요. 감사의 감사가 대표한다. 그리고 겸직금지는 아까 말씀드렸고, 이제 총회 의결사항 줄 긋지 말고 쭉 보겠습니다. 정관을 변경하는 거. 정관은 이제 그 법인이 내부 규칙을 정하는 것을 정관 그러고요. 그냥 법인을 안 만들고 무슨 그 단체를 만들어서 사업할 때 동업계약 같은 거 체결하게 되면 규약 이런 말 하는데 구별은 물론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얘가 법인이 아니면 규약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택조합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규약 이런 말 쓰는데 구별은 명확히 안 하셔도 돼요. 자, 정관 변경. 이건 그 법인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국가로 치면 헌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국민투표, 총회에서 의결을 해야 돼요.
대의원회가 못해요. 총회, 정관변경 같은 거. 개발 계획이나 실시 계획의 수립과 변경, 자금 차입, 부과금의 금액과 징수, 조합의 수지 예산, 환지 계획, 환지 예정지 지정, 채비지 처분 방법, 조합 임원의 선임, 조합의 합병과 해산, 이런 것들은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데, 나중에 이 중에 대의원회가 대신하는데 못하는 게 있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이순환 때 한번 보겠습니다. 대의원회 볼게요. 대의원회. 조합원 수가 얼마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50명 이상일 때 둘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숫자가 나중에 아까 말한 7명, 50명 이런 것들이 막 섞여가지고 정비법 공부하면 헷갈려요. 그때 가서 이제 제가 팁을 드릴 겁니다. 안 헷갈리게.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억했다가 시험장에서 안 틀리면 돼요. 이제. 물론 그렇게 제가 안 해드려도 안 틀리는 분이 있고 틀린 분인데 틀린 사람을 최소한으로 줄여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팁을 자꾸 드릴 겁니다. 이제. 얼마 이상일 때? 50명. 자,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번 251페이지 맨 밑에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에 조합은 시행자가 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조합을 설립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정권자 인가 받는 거 맞고요. 몇 명 이상이었죠? 7명 맞습니다. 조합이 작성하는 정관은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정관은 조합의 헌법이라고 했는데 어디서 사업하는가, 조합의 기구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4번 5번부터 할까요? 5번 조합의 이사는 조합의 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겸직 안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국공지를 포함해서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습니다. 아, 틀렸습니다. 국공지를 포함해서 해야 돼. 포함해서. 이거는 1000번만 읽어도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잘. 나중에 이순환 때 왜 포함되는가 한번 같이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물론 그래도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진 않을 거고 이해했다가도 까먹을 건데 그대로 얘는 꽤 중요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국군지를 빼고 하는 것도 또 하나 있어. 계산할 때. 그건 안 할 거예요. 강의를. 하면은 할수록 헷갈리니까. 자, 국군지를 포함한다. 아예 이제 도시개발법 나오면 그냥 어쩔 수 없이 국군지를 포함한다 그러면 맞고 제외한다 그러면 틀렸다고 그냥 공부를 해야 돼요. 한 군데 제외하는 게 있는데 그냥 그렇게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왜 그런가는 한번 이순환 때는 한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실시계획 보겠습니다. 실시계획은 사업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낼 것인가 하는 것들의 일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은 당연히 도시개발 계획에서 여기서 사업하라 그럼 여기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뒤에서 나온 계획은 다 이 개발 계획 맞아야 돼요. 이게 이제 출발이니까. 그래서 실시 계획은 개발 계획에 맞게 수립해야 되고 이 실시 계획에는 무엇이 포함돼야 된대요? 지구 단위 계획에 포함되어야 된다 하는 거고 이제 이순환 때 조금 이거 관련된 약간 언급할 게 있을 겁니다. 추가해서 실시 계획에 뭐가 포함돼야 돼요?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나중에 뭐 개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된다. 틀렸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개발 계획 수립되면 지구 단위 계획국 정하죠. 지구 단위 계획 정했더니 뭐가 됐어요? 그 지역은 도시적과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본다 그랬거든요. 법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지구 단위 계획으로 본다고 했어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아니,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야 돼.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이거 뒤 여기 실시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따는데 이제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면 이게 시험에 실제로 나와요. 지구 단위 계획이 여기에 포함되다는 것이 시험에 실제로 나온다니까요. 뭐라 그래? 실제로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강의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은 실시 계획에 포함돼야 돼요. 다른 데 포함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필기하는 거 이런 것도 없잖아, 책에. 물론 이제 나중에 강의로 또 확인하셔야 되고 두 번, 세 번 듣다면 알게 될 겁니다, 또. 자. 그래서 이게 외워졌으면 다른 거 이제 또 안 봐도 되잖아. 옆에 있는 페이지에 집중하면 되니까 부담을 자꾸 더는 거예요, 좀씩.
그리고 258페이지 한번 볼게요. 응? 아니네, 256페이지를 봐야 되겠네. 256페이지. 256페이지에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 이것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냥 교재를 확인하겠습니다. 3번에 이거 변경도 나중에 추가할 텐데 지금 뭐 너무나 지엽적이니까 나중에 보고 시행 방식 결정. 그 밑에 1 환지 방식 있어요. 환지 방식. 동그라미 1번 대지로서의 효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때 효용 증진.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서 필요할 때 공공시설 정비는 이제 도로 건설이라든가 남양주시청을 옮긴다 이럴 때 부수적으로 환지 방식이 진행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공공시설 정비하거나 대지로서의 효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을 때. 동그라미 2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높을 때 환지하겠어요? 낮을 때 환지하겠어요? 높을 때. 지가가 현저히 높아 수용 방식 어려울 때. 수용하려면 토지를 매수해서 매수대금 지급하고 수용하면 수용 보상금을 줘야 되잖아요. 땅값이 너무 많으면 지가가 높으면은 매수대금 보상금 지급이 어려우니까 사업하는데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땅값이 너무 비싸다 할 때는 무슨 방식? 환지 방식. 근데 수용 방식은 언제 하는 거예요? 대규모 주거단지라든가 뭐 상업단지, 산업단지 아니면 공공청사 용지 같은 거 설치할 때. 그래서 뭐라고 했죠? 거의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하다. 수용은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집단적인. 그리고 환지는 효용 증진 또는 지가가 현저히 높다.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혼용은 섞이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분할 혼용, 미분할 혼용 있죠? 그럼 단어만 체크하면 되겠어요. 분할은 이제 수용과 환지를 딱 잘라서 경계를 명확히 해서 서로 분할하는 거고, 미분할 혼용은 도시개발 구역에 있는 어떤 땅은 수용하고 어떤 땅은 환지하고 막 여기저기 섞여 있는 거 미분할 혼용 있습니다. 4번에 순환개발 방식의 사업, 순환개발 방식의 개발 사업에서 쭉 내려가면 동그라미 1번, 4번의 동그라미 1번에 맨 밑에 줄 도시개발 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 했죠?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게 뭐예요? 순환개발 방식. 그 정도 용어만 보시고, 이것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미리 포함해야 된다. 그런 말이 틀려요. 들었죠? 박세세화는 나중에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 맨 밑에 대표해져 있으니까 한번 볼까요? 아직 여러분들이 다 기억은 안 나겠지만 보겠습니다. 1. 이건 지금 볼 게 아닌데 나왔네 그냥. 한번 읽어봐 보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2년 이내 사업에 착수를 안 하면 시행자를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다음에 사업 시행자 지정이 행정처분으로 취소가 됐어요. 258페이지 맨 밑에 문제, 예제 문제. 쉬운 것부터 볼게요. 그럼 행정처분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가 됐어요. 이건 어디를 보더라도 불법적으로 취소된 거 아니겠죠? 합법적으로 취소됐겠죠? 취소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꿀 수 있죠, 당연히. 그죠? 4번 사업시행자 부도로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아까 제가 코로나 하면서 예를 들었죠. 또 행정처분으로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취소, 부도, 파산, 목적 달성 불가능 이런 말이 있으면 처음 계획했던 거가 바뀔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렇게 그런 유형을 찾으면 돼요. 그런 이제 그런 말들은 답이 아닙니다. 3번 1번은 실시 인가받고 2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그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제가 아까 112 아마 써놓고 넘어갑시다 했는데 그 숫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제 그냥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숫자 1000번 읽어봐야 기억 안 나요. 전체적으로 좀 이해한 다음에 절차하고 관련해서 보면 조금 기억이 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용이한 건 아닙니다. 것들은. 그리고 무슨 우리에게 의무를 줬는데 6개월 동안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를 박탈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1년, 2년, 5년 이렇지. 6개월. 연장은 6개월이에요. 사실은 연장은. 6개월 연장할 수 있는데 그럼 나중에 보고. 숫자 외우는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259페이지. 이제 토지의 수용 사용입니다. 4번에 1번에 시행자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랬는데
5호에서 7호까지 5호 및 7호부터 11호까지에 규정된 사업 시행자는 사업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해당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3분의 2, 2분의 1 나왔죠?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고 5호 및 7호부터 11호까지에 규정된 자 이렇게 나오겠어요? 절대 그렇게 안 나와요. 이제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되거나 여기는 숫자 틀리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방공사가 수용하려면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50초가 토지를 수용하려면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틀리게 낼 가능성이 더 많고 맞게 낼 가능성도 약간은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국토계획법은 틀리게만 내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자 시행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한국도로공사는 토지를 3분의 2 이상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만 나오고 여기는 토지 소유자가 해서 주어가 딱 간단하게 정리가 될 수 있거든요. 국토계획법은 주어를 정리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길었기 때문에 여기는 맞는 말로 될 수 있다. 보통은 틀리긴 해요. 보통. 자, 토지를 수용할 때 무슨 법을 준용한다 그랬어요? 공익사업법 준용합니다.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는데 공익사업법에는 사업인정고시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사업인정 및 고시. 이때부터 수용할 수 있는데 얘하고 실질적인 내용이 글자는 다르지만 실시객 인가 고시가 사업인정 고시하고 비슷한 절차예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얘하고 얘 같은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주의해야 됩니다. 실시객 인가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그러면 안 되고 세부 목록이에요. 세부 목록 작성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여기는 세부 목록이에요. 아까 세부 목록이 수용 대상이 되는 재산권의 모든 목록이라고 했어요. 소유권이든 사용권이든 지상권이든 선세권이든 임차권이든 아니면 어업권이든 과업권이든 물에 관한 권리든 모든 권리에 대한 자세한 목록 작성 고시라고 했죠. 왜 그러겠어요? 보상을 다 해줘야 되거든요. 남의 권리를 뺏어오는데 보상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그것까지 다 준비해 놓으면 그때부터 수용할 수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실식 인가 고시가 아니고 뭐하면 세부 목록 고시가 있으면 사업인정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이해를 통해서 말하는데 나중에는 또 결국 안 되면 또 외우는 거예요. 세부 목록 2번 나와요. 어떻게 나? 사업인정 고시를 하나 받고 또 하나 도시발구역 지정하는 해 나중에 포함할 수 있는 거 하나 있고 중요한 2개 있습니다. 여기 세부 목록. 세부 목록의 쓰임새는 시험에서는 그 2가지밖에 없어요. 이제. 그게 사업인정 특례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260페이지. 토지를 수용할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원래 강제 수용의 원칙이 아니고 협의 매수가 원칙입니다. 매수하게 되면 매수 대금 지급해야 되겠죠? 현금 지급해야 돼요, 원칙. 그런데 이제 이 현금을 다 지급하다면 사업을 시행하는데 동력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나중에 그럼 너한테 네 땅을 뺏어오긴 뺏어오는데 나중에 조성된 여기 주택단지에 대지를 100평을 줄게 이렇게 약속하는 게 토지 상환 채권이에요. 토지로 상환하겠다. 뭘? 이게 10억이에요, 토지가. 10억인데, 이걸 10억을 현금 안 주고 5억은 줄 테니, 나중에 5억은 그에 해당하는 주택 용지를 줄게. 이렇게 하는 게 토지 상환 채권. 그럼 내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개발되면 여기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잖아, 5억 대신에. 그렇게 하겠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합의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상대방 원해야 돼요. 원하지도 않는데, 그냥 땅 가져 그러면 안 됩니다. 뺏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원할 때 이제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이제. 네, 이 10억을 전부 토지상환 채권 주면 안 돼요. 일부만 줘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것을 만약에 10억, 뭐 5억 이런 것도 전부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환지가 돼버릴 가능성이 많아요. 수용을 왜 했어요? 아까 공익 목적의 집단적인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수용을 했는데 나중에 뭐 전부 다 그거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그것이 목적 달성이 곤란하기 때문에 매수 대금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 그리고 조성된 토지에 2분의 1 초과하면 안 돼요. 얼마 초과하면 안 돼요? 2분의 1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 토지상환 채권을 발행한 것은 사업 시행자가 발행할 수 있는데, 이제 사업 시행자는 누구나 발행할 수 있습니다. 수용 방식 관련해서. 근데 발행하려면 누군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승인 받아야 돼요? 좀 전에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돼요. 지정권자. 그래서 모르면 지정권자 그랬습니다. 쉬는 시간에 도시활법 공부하는데 모른다 그럼 지정권자에게 질문하세요. 모르면 누구예요? 지정권자. 지정권자. 그리고 이 토지상환 채권은 임자가 정해져 있어요. 김영식 증권으로 한다. 김영식은 이 증권 명부에 권리자가 있는 게 김영식이에요. 권리자의 성명, 주소. 백화점 상품권 김영식입니까? 무김영식입니까? 무김영식. 소지한 사람이 권리 행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권리자 성명 주소가 있어야 돼요. 이전할 때도 이제 이 사업 시행자 주된 사무소에 채권 원부가 있어요. 그 채권 원부에 성명, 만약에 갑이었어요. 근데 을에게 이걸 이전할 때 그 을의 성명과 주소가 채권 원부에 기재가 돼야지 그 이전 양도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다가도 또 갑으로부터 을로 양도했다. 이것을 기재를 해야 또 제3자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어, 이제. 그런 말인데, 자, 채권 업무에 성명과 주소가 기재된다. 이 말만 기기적으로 나중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무슨 증권이다? 김영식 증권. 김영식 대응하는 말이 무슨 증권? 무김영식 증권이라고 했어. 무김영식은 조금 이따 공부하게 되는 도시개발 채권에 하나 있어, 이제. 도시개발 채권에. 공부해야 됩니다. 자, 260페이지. 설마. 이렇게 해서 도시개발 채권, 토지상환 채권 하나 받고, 토지상환 채권. 두 번째, 선수금. 세 번째, 원형지. 얘하고 얘가 중요합니다. 자, 매수대금액 얼마? 1부. 그리고 조성된 토지 면적이 얼마 추가하면 안 돼요? 2분의 1 추가하면 안 된다. 무슨 식이다? 김영식이다. 그리고 이전할 때 채권 원부에 성명과 주소가 기재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돼요. 승인. 자, 선수금도 내가 이 선수금 먼저 받을 숫자예요. 원래 토지를 조성하면 사업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사업 공고일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해제가 됐죠. 그럼 이제 이걸 토지를 이제 원하는 자에게 공급을 해야 돼요. 공급하는데 얘를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양도하면서 매수세금 받아야 되겠죠. 네, 미리 받는 거 뭐야? 선수금. 근데 선수금도 받으려면 또 이것은 지정권자 승인 받고 해야 됩니다. 승인. 우리 책에 좀 부족한 거는 나중에 요약집에 추가하겠습니다. 원형지, 중요도는 제일 떨어져요. 자, 원형지는요, 이렇게 잘 정비해서 토지를 공급하면 그게 그냥 일반적인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그냥 통째로 이 원형지 개발자에게 공급을 해요. 이게 공항을 조성한다고 칠까요? 공항을 조성하면 이 사업 시행자가 공항을 조성한 것 같은 것들은 스스로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국가에게 공항은 네가 조성해라. 그냥 놔둘 테니 네가 알아서 조성해라. 이렇게 원형지 그대로 상태로 공급할 수가 있어요. 국가나 지자체 등에게. 그럼 이제 이 원형지를 이제 공급받는 자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원형지 면적이 전체에 또 너무 많이 차지하게 되면 사업 시행자가 누구인가가 주객이 전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형지는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내로 해야 되고요. 좀 특혜가 될 수 있거든요. 아무한테나 공급 못해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모에서 선정된 자, 공장 부지로 이용하려는 자, 학교 부지로 이용하려는 자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이걸 공급받은 자가 받자마자 팔아먹어요. 그러면 또 이제 싸게 공급받아서 투기받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원정지 공급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매각이 금지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매각 금지 기간은 좀 이따 공부를 할 텐데 그건 까먹어도 좋아요. 까먹어도 좋은데 국가나 지자체는 매각 금지 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공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0년, 최대한 10년까지 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5년, 이것이 지나면은 팔 수가 있는데 그건 까먹어도 좋아요. 까먹어도 좋은데 누구는 그런 제한을 안 받는다. 국가나 지자체. 그리고 뭐 예외적인 것도 몇 개 더 있는데 그거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원형지.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된다? 얼마? 3분의 1. 이거 원형지 공급도 다 공급계획을 작성해서 지정권자에게 제출하고 그 전에 원형지 공급을 위해서는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돼요. 그래서 260페이지 아까 대금의 일부 했고요.
분양되는 토지나 건축물 면적에 얼마를 초과하면 된다? 2분의 1. 자, 사업시행자가 이번 지급보증하는 게 있는데요. 지급보증. 토지 소유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고 싶어요. 지급보증 받아야 돼요. 먹튀할 수 있으니까. 지방공사 지급보증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50초 지급보증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먹튀 없거든 여기는. 한국 무슨 공사, 정부 출연기관, 국가, 지자체 지급보증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거의 5호부터 11호까지 규정된 자 이렇게 말했는데 국지공출방 지급보증 안 받습니다. 걱정 안 받는 사람을 주된 타겟으로 기억을 해야 돼요. 자, 발행계획. 시행자가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하려면 발행계획을 작성해서 미리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발행 방법은 무슨 식으로 한다? 기명식 증권을 한다. 동그라미 3번. 채권을 이전할 때는 취득자는 성명과 주소를 채권 원부에 기재할 것을 요청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기재를 해야 이전이 되는 거예요, 현재. 이전하면 원부 기재. 원부 기재. 다음 페이지 선수금 양호하는 2번만 보겠습니다. 시행자가 조성된 토지나 원형지 상태의 토지를 공급할 때 그 공급된 토지의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이제 우리 책에는 없는데요. 이 조성된 토지를 주기로 해놓고 공사를 제대로 안 하고 먹튀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증서 제출해야 돼요. 지방공사 보증서 제출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토지 소유자는 제출합니다. 근데 토지 소유자 이렇게 나기보다 한국도로공사가 선수금을 지급받으려면 지정권자에게 보증서를 제출해야 된다. 틀렸죠? 그건 일괄적으로 말씀드릴 바 있었습니다. 맨 밑에 원형지를 공급할 때 미리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지정권자 승인 받으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세 가지 중에 지정권자 승인 안 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행장 승인 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행정안전부 장관 승인 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지정권자 승인 안 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다 받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이거 읽어도 나중에 막 섞여요, 이런 거들. 그러니까 다. 자, 도시개발 사업할 때 쭉 여기까지 절차 진행하는 데서 아직까지 다 누구만 나왔어요? 지정권자 인가, 지정권자 승인 나왔습니다. 지정권자 승인. 한다. 그래서 따로따로 보지 말고, 자, 여기 채권 발행, 선수금 지급받기 위해서 원형지 공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정권자 승인 받아야 됩니다. 한목에 정리해야 되고요. 채권은 채권 두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초과하면 안 돼요? 원형지는 몇 글자예요? 3분의 1, 세 글자. 원형지 공급은요, 네모나게 보시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러니까 한국 무슨 공사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공사,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시행자가 복합개발을 해서 실시한 공모에서 선정된 자,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시행자가 하는 말은 틀리게 안 하니까 공모에서 선정된 자, 원형지 공급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공장 부지로 이용하는 자, 학교 부지로 이용하려는 자,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다. 좀 너무 지나쳤나? 원형지는 원은 공하고 비슷하죠. 원하고 공하고 같죠? 그러니까 공 들어가야 돼, 공. 공이 들어가는 애들이 원형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는요, 공법인 중에 제일 큰 공법인이에요. 공법인이죠. 공적인 법이니까 공법인. 그리고 공공기관, 공 들어있죠? 지방공사, 공 들어가 있어요. 공모에서 선정된 자, 공 들어가 있어요. 공장 부지로 이용하는 자, 공 들어가 있어요. 학교는 공부하는 학교, 공 들어가 있어요. 공 들어가는 애들이 원형지, 동그라미, 공 받을 수 있습니다. 매각 제한, 양보라 3번. 몇 년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했어요? 10년. 그런데 괄호 안에 조그맣게 부끄럽게 숨어 있는데 중요해요. 누구는 제외한다? 국가나 지자체는 제외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원형지를 공급받은 경우에 원형지 공급 계약일로부터 10년 지나기 전까지는 매각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다른 거 볼 것도 없죠? 매각할 수 없다. 제한 받지 않는다 하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몇 년인가 하는 것은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 체크 안 하겠습니다. 264페이지 이제 여기 요거 이제 정리했고, 여기 이제 보겠습니다. 자, 토지 공급. 토지를 공급할 때는요, 경쟁 입찰로 해야 돼요. 가격을
내가 볼 때 유리한 가격을 써는 자에게 그걸 넘기는 거. 그게 경제입찰이죠? 이게 제일 공정하잖아, 이게. 그죠? 수익계약, 이게 이제 부정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상대방을 내 맘대로 선정하는 거. 그래서 공공기관을 입찰할 때도 가격이 얼마 이상 할 때는 경제 입찰해야 되고 규모가 액수가 작으면 수익계약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가를 또 써가지고 얘네들이 막 10억짜리인데도 그 구간별로 나눠가지고 찰기 쪼개요. 막 1000만 원 단위로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수익계약 해도 넘겨놓고.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확장시켜가지고 돈을 더 주고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습니다. 무슨 계약을 해야 돼요? 경제입찰. 우리 공법에서 항상 기본적인 다른 말 없으면 뭐가 원칙이에요? 경쟁입찰, 경쟁입찰. 그러니까 혹시 수의계약을 하고 싶으면 무슨 설명이 있어야 돼요. 구차한 변명을 해야 돼요. 이러이러하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기본이 뭐니까? 경쟁입찰, 경쟁입찰. 여기에 토지가 하나 조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길다랗게 이렇게 자투리 땅이 남았어요. 이 자투리 땅이 남은 것을 인접한 대지 소유자에게 수의계약하는 거, 너 이거 탈래 말래 하는 거,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경제입찰 시켜봐야 원하지 않아요. 근데 옆에 인접한 토지 소유자에게 팔면은 너비가 1m다 하더라도 인접한 토지 소유자는 유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특별한 설명이 있으면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무슨 계약을 해야 돼요? 경제입찰, 경제입찰. 경제입찰 기본이고요. 네, 이제 이렇게 하면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수용 방식의 사업은요, 사업 시행자의 꼭 이익을 도모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공적인 목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첨을 통해서 가격을 딱 정해놓고 정액으로 추첨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사치적인 거 아니고, 주로 이제 서민적인 것들, 국가 경제를 위한 것들, 이런 것들 뭐 할 수 있어요? 추첨할 수 있고. 경제입찰이든 추첨이든 전제가 있어요. 그것을 원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일 때 하는 거예요. 그죠? 또 원하는 사람이 아까 이것처럼 딱 제한적이다 이럴 때는 뭐 할 수 있어? 수의계약. 그 상대방과 수의계약 할 수 있어요. 기본은 뭐예요? 경제입찰. 근데 얘보다 우리는 시험은 예외가 많이 물어보니까 얘네들을 이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언제 추첨할 수 있는가? 언제 수의계약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가격을 결정할 때 여기에 있는 조성된 상업용지나 주택용지라든가 이런 가격을 공급하려면 가격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가격을 평가할 때는 이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감정가격.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할 거 아니에요. 감정가격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그래서 여기 만약에 주택용지를 공급한다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여기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경제입찰 시킬 수 있잖아요. 감정가격이 100억이 나왔어요. 그럼 100억 기준에서 경제입찰 시키는 거죠. 거기서 더 많이 써낸 애한테 팔면 돼요. 저런 상업용지 같은 것들이 가장 경제입찰에 적합한 용지가 될 거예요, 이제. 네. 아까 추천만 하는 것도 있죠. 이게 주택용지라든가 주택용지에서 주택용지가 규모가 큰 게 아니고 작은 것들. 국민주택 규모라는 것이 이제 주택법에 가서 공부하게 되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서민용 주택을 건설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이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들이 입주할 때 아파트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경제입찰 시킬 수도 있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 이상일 때. 이하일 때. 근데 사실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좀 잘못된 말인데 그냥 있는 그대로 하겠습니다. 왜 잘못된 말이냐면 이 국민주택 규모 자체가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 하면 그냥 85 이하예요. 근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그러면 85 이하 이렇게 되니까 말이 안 돼요. 과반수를 넘는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 법에 이렇게 된 게 많으니까 그냥 쓰겠습니다. 자, 국민 규모 이하일 때는 뭐 할 수 있다? 추첨할 수 있습니다. 추첨할 수 있어요. 그리고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건설용지. 얼마야?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건설용지도 역시 뭐 할 수 있다? 추첨으로 할 수 있다. 이건 공장용지. 공장용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경제 관련된 좀 공적인 섞여 있잖아요. 그죠? 이것도 뭐 할 수 있다? 추첨할 수 있다. 추첨할 수 있다. 그 수의계약은 상대방이 제한적인 거,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깊고 어렵고 예외적인 것들은 안 할 겁니다. 큰 도움이 안 되니까. 자, 공공청. 남양주시청을 이전하려고 공공청사공지를 조성했어요. 만약에 무슨, 여기는 남양주시가 안 하고 다른 사업시행자가 했다고 칠게요. 이걸 이제 만약 분양을 할 때 누구한테 팔아야 돼요? 남양주시에 팔아야죠. 상대방 정해져 있잖아요. 추첨하거나 경입찰 시킬 수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만약 국립학교를 건설하게 한 그 국립학교 조성 용지를 여기다가 만들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뭐 교육청이나 국가에 팔 수밖에 없잖아요. 상대방이 제한적일 때는 어떻게 해요? 수익이야, 할 수 있어, 수익이야. 토지상환 채권. 너 5억 대신에 이거 줄게 할 때는 서로 합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뭐야? 그 수익이야, 할 수 있는 수익이야. 아까 말한 인접한 토지 소유에게 공급한다라든가. 그리고 이걸 했는데 2번 이상 유찰이 됐어요. 그럼 또 하더라도 그건 가격이 또 너무 떨어질 것이고 그럴 때는 이제 인기가 별로 없잖아요. 빨리 처분해야 돼요. 적당하게. 2회 이상 유찰되면 수익이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상대방이 딱 제한적이다 이런 말 연상이 되면 무슨 방법을 할 수 있죠? 수익이 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264페이지 6번에서 양과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조성 토지 등의 공급은 경제 입찰 방법에 따른다. 그런데 동그라미 3번 추첨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있죠? 추첨. 265페이지 맨 위에 있는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그리고 3번에 불행히 정하는 면적 이하의 단독 용지. 그 불행히 정하는 면적이 330제곱미터예요. 100평. 330 이하의 단독 용지. 뭐 할 수 있다? 추첨할 수 있다. 그리고 무슨 용지? 공장 용지. 공량지. 그리고 이제 주택법에 가면 공공택지라는 게 있어요. 공공택지. 공공택지도 뭐 할 수 있다? 추첨으로 할 수 있다. 그 공공택지가 사실은 여기 있잖아, 이거. 여기에는 국지공출방, 여기. 이 국지공출방이 수용 방식으로 조성한 공동주택 건설 용지가 공공택지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걸 말한 건데, 그냥 뭐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연결하기보다 그냥 공공택지는 무슨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추첨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택과 관련된 게 세 가지가 있고, 하나 뭐가 있어요? 공장. 이렇게 또 한번 분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기억이 좀 더 갈 거예요, 이제. 근데 숫자 가지고 물어볼 가능성이 제일 높아, 이제. 얼마 이하? 330 이하.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이것은 뭐 할 수 있다? 추첨으로 할 수 있다. 이제 시험에서 공장용지의 경우에는 경제 입찰의 방법으로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건 이제 추첨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상대방이 제한적일 때 뭐 할 수 있다고 했죠? 수익이야. 그게 5번이에요. 1. 학교용지나 공공청사 용지 등 이거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 뒤에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용지를 국가나 지자체,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상대방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어떻게 경지 입찰하거나 추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익이야. 상대방이나 그 계약 내용 같은 것들을 당사자의 마음, 뜻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한다 해서 수익이야 하는 거야. 숫자가 따를 숫자.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다 해서 수익이약 하는 거예요, 수익이약.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이 말 가지고, 이제 수익약의 의미를 알았으면,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하는 말 나오는 순간, 수익약 할 수 있다, 알 수 있는 거죠. 2번, 존치 않은 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존치 않은 시설물, 도시개발 구역 안에 있는 시설물들을 다 철거하지 않아요. 남겨두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남겨둔 거. 무슨 사찰이라고 합니까? 사찰. 사찰인데 도시개발 구역 안에 들어갔어요. 거기 뭐 관리자가 없었다고 칠게요. 그냥 새로 발견된 사찰이어서 국보급 사찰이에요. 남겨둘 거 아니겠어요? 그럼 관리하려면 그 앞에 매표소 같은 거 둘 수도 있는 거고. 관리자가 그 사찰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주변에 토지 있을 수 있죠? 그거 누구한테 공급해야 돼요? 그 사찰을 관리자에게 공급해야죠. 그러니까 존치 않은 시설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거.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고 너무나 복잡한 구조를 가진 거 있어요. 그건 제가 안 읽어드리는 거예요. 이제 도움이 안 되니까. 4번 토지 상환 채권으로 토지를 상환할 때 아까 상대방 원할 때 주는 거예요. 토지 상환 채권은 어디에 있는 토지 얼마를 주겠다 약속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무조건 경제 입찰 추첨이 아니고 미리 다 상대방이 합의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5번 토지의 규모 등에 비추어 이용 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럴 때도 할 수 있겠죠? 나중에는 더 줄여서 읽을 거예요. 불가피하다. 불가피가 무슨 뜻인가 알죠? 피할 수 없다는 말이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불가피하다. 피할 수 없는데 어떻게 피하라고 그러겠어요? 못 피하는 거지. 지장이 없다. 그럼 가능하고. 불가피하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거고. 천재지변이다. 할 수 있어요, 다.
다른 건 이제 안 보겠습니다. 다른 건 너무 복잡하고 주체라든가 대상물이 또 제한되고 하는 말들이 있으니까 요건이 너무 어려워요. 다음 페이지 7번. 경제 입찰하나 추첨이 몇 회 이상 유찰됐어요?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자, 동그라미 6번. 조성 토지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평가라고 하죠? 감정 가격을 한다. 그런데 자, 토지를 공급할 때는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추첨, 경제 입찰, 그리고 뭐 수의계약 할 때도 그 가격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가격이 뭐 유찰되거나 수의계약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죠. 기본은 감정 가격을 하는 겁니다. 감정 가격보다 낮게 공급하게 되면 부당한 특혜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부당한 특혜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읽어봐도 배가 안 아픈 것들. 7번에 동그라미 1번. 학교 용지, 폐기물 처리설 용지, 그리고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를 공급할 때 도시개발 사업하다 보면 거기에 철거된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주를 해야 되겠죠. 이주단지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공익사업을 통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할 때 그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 같은 것들은 감정가격보다 싸게 공급해도 된다 이 말이죠. 네모안에 보시면 공공청사용지, 공공청사. 이것도 뭐 지자체나 국가에 공급하는 거니까 좀 싸더라도 뭐 부당한 특혜라고 볼 수는 없겠죠. 2번 사회복지시설 설치하기 위한 용지. 사회복지국가가 현대국가의 헌법적인 가치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하는 말 나오면 그냥 옳거니 하시면 돼요. 맞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만 지금 사회복지시설도 굉장히 다양해요. 유료사회복지시설 같은 것들이 굉장히 호화로운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료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유료 하는 말 나오면 좀 더 영리가 개입됐다 생각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해를 하고 풀어야 돼요. 유료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3, 5, 6 같은 것들은 그냥 공장도 아니고 공장 중에 제한된 게 있고 5, 6 같은 것들도 누구나 공급하는 게 아니고 공공사업 시행자가 공급하는 것 중에 또 제한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버리고 걔네들은 4번 임대주택 건설용지. 사회복지국가하고도 관련돼요. 세입자 보호하는 것은 사회복지국가의 이념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주택 건설용지를 감정가보다 낮게 공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예, 공급가격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가격을 평가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말도 나올 수 있어요. 감정 가격으로 한다. 가격 결정을 왜 이렇게 관심이 가는지 이걸 뭐 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시험에서. 감정 가격 하는데 이거보다 낮게 공급해도 되는 거 볼까요? 이주단지 조성을 위한 경우 학교 폐기물 처리설 용지, 그리고 학교 용지, 공공청사, 사회 복지시설. 이런 안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주택? 임대주택. 이런 것들은 감정가보다 낮게 해야 된다. 받더라도 그렇게 뭐 배 아픈 거 없죠? 그 지역에 사람들이 이주를 해서 학교에 학생이 적어져서 폐교가 됐어요. 폐교가 되니까 급식을 공복을 못 받아서 배가 고파져. 공복 상태가 됐어요. 이주해서 폐교 공복임 됐어요. 좀 불쌍하죠. 배가 고프다는데 싸게 쳐대요. 이주단지, 폐기물, 학교, 공복임,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 기타 한번 외워보고 그냥 앞에서 제가 설명할 때 느낀 그런 약간의 논리적인 그런 성격으로도 이해를 해보시고. 자, 267페이지 문제 풀고 10분 쉬겠습니다. 수용상응 방식 옳은 것은 작년에 나왔네요. 보니까 지방공사가 시행자인 경우에 토지 소유자 전원 동의 없이는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두 군데를 막 틀리게 한다니까요. 민간도 전원 동의 필요 없죠. 3분의 2분의 1이죠. 막 그러니까 뒤에는 막 아무 말이나 써놓는 거예요. 지방공사 할 때는 동의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 다 틀렸어요. 뒤에 볼 것도 없어요. 근데 토지 소유자가 그러면 이제 3분의 2, 2분의 1 한 숫자가 맞는가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일 때 지급 보증 없이 토지 상환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죠? 국가나 지자체 지급보증 필요 없다는 걸 제가 일괄적으로 말씀드렸어요. 그것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가 이렇게 나오거든. 다른 거 볼 것도 거의 없어. 근데 시간이 없으면 볼 필요 없고, 시간이 있으면 또 한번 읽어봐야 돼. 깜빡 착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지정권자 승인 없이 선수금,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러니까 이것도 개별적으로 읽은 사람들은 막 헷갈려요.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근데 제가 여기는 다 지정권자 승인, 이렇게 몽땅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이 명확해집니다. 원형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3분의 1 추가할 수 있다, 없다? 3분의 1 이하로 알고 있죠? 공공용지가 아닌 조성토지의 공급은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 조성토지는 무슨 방법으로 해야 돼요? 경쟁입찰. 경쟁입찰 원칙. 이거 수의가 하려면 아까 말했지 제가. 사정해야 돼.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설명해야 그것이 정당성 인정되잖아요. 원칙이 경쟁입찰이니까. 뭐 불가피하다. 또는 무슨 상대방이 제한적이다. 이런 말 나오면 이제 수의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10분 쉬었다가 환지 방식 보도록 하겠습니다.